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과목을 맡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오프닝 멘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재경관리사 시험은 크게 세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제가 지금 강의할 재무회계, 그 다음 어떤 게 있죠? 어우,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과목이 있죠?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세 과목을 한 교시에 다 시험을 보게 되고요. 재경관리사 시험은요. 자, 과목당 몇 문제가 나오냐면 40문제, 세무회계 40문제, 원가관리회계 40문제, 총 합쳐서 몇 문제? 120문제다. 자, 이 중에 우리 각 과목별로 몇 개 이상 맞춰야 되냐면 28개씩 다 맞춰야 돼요. 최소한. 즉, 뭐다? 과목별 꽈락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몇 점이냐면 70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이상 득점을 해야 합격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 이거 다 맞출 필요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다 맞추지 않고 나는 몇 점을 목표로만 하면 된다. 70점만 넘기면 된다. 자, 우리 예를 들어 뭐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이런 거 수석했다고 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런데 재경관리사 뭐 100점 맞았다 이러면 그냥 잘 하셨네 이렇게 가잖아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다른 고시 시험에 비해서 뭐 이렇게 고득점을 했다 그래가지고 더 많이 인정해주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은 뭐다? 이 자격증 합격하기만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빨리 합격하고 빨리 자격증 들고 나가야 된다. 이 시험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이 시험을 공부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120문제 풀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간은 몇 분밖에 없다? 150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50분. 자, 그런데 120문제 우리 OMR 카드 마킹하면 넉넉하게 얘기하면 넉넉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 이것도 밀리면 큰일 나거든요, 또. 자, 대략 얼마 정도 서둘렀다 하더라도 한 10분 정도 생각하면 대략 몇 분 정도가 남죠? 140분 정도가 남아요. 자, 그럼 이걸 뭘 의미하죠? 와우, 120문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당 지금 몇 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1분 정도, 1분 조금 넘는 정도의 시간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자,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 자, 그리고 또 150분을 계속 집중해서 달려가야 돼요. 뭐 이렇게 60분 보고 1시간 쉬고 또 60분 보고 이게 아니고 거의 지금 2시간 반을 그냥 끊임없이 질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1분에 한 문제씩 풀어가면서. 이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겠죠. 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첫 번째,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론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난이도가 자, 이런 게 있겠죠. 어렵다. 난이도가 상이에요. 그런데 거의 안 나와. 왜 어떤 거다? 난이도 상인데 출제 빈도가 하예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 책에서 이론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이거 근데 왜 실어놨을까요? 그냥 책 자체의 위상 제고 측면에서 실어놓은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내용을 담아야만 이 시험이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꼭 강의를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을 할 거예요. 생략을 하고 만약에 어려운데 가끔 나오기는 한다.
그런데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주제들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기본적인 개념들만 알고 있어도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쉽게 풀이할 수 있는 요령들을 같이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난이도는 적절하거나 쉬운데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 그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된다? 회계 원리 수준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거의 한 2문제, 3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디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면 회계 원리 수준에서 시작해가지고 재고자산 매입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그다음 판매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마지막 기말에 어떻게 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 이 과정에는 책에 보시면 그 이론 파트가 있고 연습 문제 파트가 있어요. 이 연습 문제도 거의 모두 다 풀어드릴 겁니다. 거의 중복되거나 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들 빼고는 거의 모든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경관리사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 거의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을 다 숙련된 수준으로 학습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믿고 한번 따라와 주셔서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시간 내셔가지고 학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학습하시고 나서 곧바로 자격증 취득하고 바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자, 2번 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소중하니까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한번 딱 듣고 그 다음 복습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시험장 가셔서 최소한 이 재무회계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제가 많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에는 자, 말 문제도 당연히 풀지만 계산 문제도 풀거든요. 그 계산 문제 풀이할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빠르지만 오류가 없는 방법들로 제가 최선을 다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가시죠. 자, 오프닝 멘트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1장 한번 볼게요. 자, 1장 한번 보시면 대단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시험 문제는 가끔 한 문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챕터 1,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 자, 로마자 1번 보시면 재무회계의 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회계의 의라는 게 있는데 맨 아래쪽 줄에서 밑에서 2번째 줄 보시면 회계란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줄 그시면 되겠고, 자, 회계란 결국 뭐다? 자, 기업의 재무 상태, 그 다음 손익계산에 대한 결과를 어떠한 일정한 양식을 통해서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대표적으로 뭐다?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 다음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2가지를 만들어요. 나머지 2가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다른 재무제표들도 있죠.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거 2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를 만드는 게 회계가 아니에요. 만드는 게 회계가 아니고 만들어서 정보 이용자라는 게 있어요. 이 만든 정보가 다 회계 정보인 거죠. 회계 정보의 이용자가 있거든요. 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해요. 자, 제공을 하는 것, 이 과정 자체가 다 뭐다? 바로 회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정보 이용자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과연 누가 이 정보를 이용하느냐? 자, 책 위에서 4번째 줄 보시면 종업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종업원.
자, 이 종업원 회계 정보 필요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 연말 되면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액이 1,000억이었대. 우리 회사가. 그런데 갑자기 올해 되니까 왠지 매출이 한 1,500억 될 것 같대요. 와우, 행복하다. 우리 회사 1,500억이 됐네요. 왜 행복할까요? 그냥 자아실현?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매출이 더 많이 발생했구나. 50%나 상승했구나. 나 그래서 행복해.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순진한 분들이신 거죠. 뭘 기대하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혹시 내 통장에 조금 상여가 들어오진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가 지금 뭐 한 거죠? 회사에서 만들어진 재무 정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유는 뭐다? 내 급여가 잘 지급될지 혹시나 예상치 못했던 상여가 발생할 수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 종업원은 회계 정보가 필요한 것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주는 누구죠? 이 회사의 주식의 주인인 거죠. 자,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뭐다? 회사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자, 이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 지분을 통해서 회사가 장사가 잘 되면 첫 번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회사에 이익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주주는 뭘 받을 수 있죠?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있어서 주주는 뭐가 관심이 있다? 당연히 이 회사의 재무 정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와우! 이 회사의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가 있고 두 번째, 이 회사 경영 성과가 얼마 발생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 역시 뭐다?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다음 누가 있을까요? 자, 채권자가 있는 거죠. 채권자. 자, 채권자.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이 B에게 매출을 했어요. 뭘 팔았단 말이에요. 물건을 팔았어요. 외상 판매를 했는데 자, 아직 받지 못했어요. 외상 판매를 했으니까 아직 당연히 받지 못했겠죠. 자, A 한 달이 지났어요. 그 다음 또 2달이 지났어요. 이제 구매처에 연락을 한번 해보죠. 3달째 되니까 혹시 지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아직 저희 쪽에서 대금의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A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물건은 갖다 주고 아직 돈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불안하겠죠. 자, 이제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불안한 거예요. 이제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열어봤더니 어떤 상황이다? 이 회사 지금 손실 나고 있는 상황이다. 오, 불안이 현실이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죠. 아주 무서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 A라는 사람, B 회사에 대해서 뭐하죠?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죠. 뭐가 필요하다? 본인의 대금 회수 목적에 의해서 이 회사의 회계 정보가 필요한 정보 이용자 중의 하나인 거죠. 이 사람은 채권자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경영자가 있네요. 와우, 이 경영자 누구죠? 회사의 대표죠. 대표이사는 혹은 주요 임원진은 근로자가 아니죠. 물론 책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은 얼마인지 또 미래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여야만 한다. 이거는 책에만 나오는 내용이죠. 자, 우리 경영자들은 임원이고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임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1년 있다가 연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 돼요. 자, 감이 좀 오세요. 자, 매출액. 올해보다 내년이 늘어야 되는 거고요. 내년보다 그 뒤가 더 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님 못해도 유지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익 늘어야 돼요. 줄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회사의 뭐 그런 것 때문에? 성장 때문에?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죠. 물론 회사의 성장 기대해야죠. 네. 뭐 여러분도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너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나? 자. 뭐다? 본인의 연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계속 발전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경영자도 그럼 뭐에 포함된다? 정보 이용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그럼 이 정보 이용자의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회계로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면 정보 이용자에 따른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표 있어요. 이 표는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 보자. 보면 뭐가 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이 된다. 두 번째 목적 한번 볼게요.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의 목적이고 여기서 외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 다음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위에 있는 의로 가서 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자본변동, 현금 흐름을 표시하는 거다. 재무회계는 그 다음 뭐다? 외부 보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재무회계다. 그런데 관리회계는 뭐다?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 그 다음 뭐 경영계획, 통제를 위한 회계,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보다 내부 보고 목적이다. 자, 이거 두 개를 가장 간단하게 비교를 하려면 자, 보시면 재무회계는 의 목적은 외부 보고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내부 보고예요. 우리끼리 사장님이 원하는 자료 이건 거죠. 따라서 양식이 필요 없어요. 양식이 필요는 하겠지만 정해진 양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외부 보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져야 되는 보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하다. 그 다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법적인 근거. 그게 뭐다? 회계 기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회계 정보이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을 갖춰야 되고 일정한 양식을 갖추는데 회사마다 제각각으로 보고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다? 회계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반면에 관리회계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쓰는 양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뭐 규정해 놓은 것들, 사규를 통해서 규정해 놓은 것들, 뭐 일정한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법적인 제약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가서 느낌 잡았으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고 대상 뭐다? 투자자, 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다. 다음 관리에게는 보고 대상이 누구다? 경영자라고 되어 있고 작성 근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옆에다가 쓰세요. 회계 기준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 관리에게는 뭐다? 경제이론, 경영학, 통계학 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뭐다? 일정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쓰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고 양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재무, 제표가 되겠고 재무에게는. 다음 관리에게는 뭐다? 일정한
양식이 없다. 그 다음 보고 시점. 보통 1년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 재무 보고도 있죠. 반기도 있고 분기도 있다. 그런데 관리에게는 뭐다? 자, 사장님이 갑자기 출근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매출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뭐다? 수시다. 자, 그 다음 법적 강제력 있죠. 그 다음 관리에게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아, 강제력이 있기는 있네요. 사장님이고 법이니까. 뭐 근데 그게 우리 법률로서 규정된 것들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회계와 재무보고. 자, 1번 볼게요. 재무회계와 재무제표.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는 투자자나 채권자 등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밑줄 그으세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 밑줄 한번 그으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 재무제표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냥 이게 있구나라는 것만 지금은 느낌 잡으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뭐가 포함되어 있다? 주석이 포함되어 있다.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맨 위에 2번 재무보고 첫 번째 줄 볼게요.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리고 기타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 체크 한번 해두시고 다음 밑에 다다음 문단 보시면 재무보고의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재무보고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재무제표와 기타 정보는 여기까지만 잠깐 밑줄 그으세요. 자, 재무보고가 뭐냐? 재무보고가 뭐냐? 자, 지금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죠. 자, 그리고 기업이 있어요. 기업. 기업이 정보 이용자들에게 뭘 해야 돼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정보를 제공을 하냐면 재무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알겠는데 이 재무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뭐냐면 재무보고라고 하거든요. 재무보고. 재무보고인데 그러면 뭘로 보고할 거냐? 어떻게 보고할 건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써 있죠? 그게 바로 수단인 거예요. 수단. 수단이 뭐다?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뭐 기타 정보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재무보고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재무제표와 기타 정보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정보 이용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정보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유용한 정보를 존재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정보 이용자가 각자의 개성이 다 뚜렷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뭐 A라는 걸 원하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걸 원하고 C라는 사람은 C라는 걸 원하고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 입장에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3명이지만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돼봐요.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모든 정보 제공할 수가 있나요? 정보 제공하다가 그 비용 때문에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거죠. 너무 디테일하게까지 하기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모든 정보 이용자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다 이거예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로마자 3번 볼게요.
국제회계기준 볼게요. 국제회계기준.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면, 자, 다른 국가의 두 번째 줄,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인 거예요. 다른 국가의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회계기준 왜 나왔을까요?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우리 여러분 왜 나왔을까? 그동안 국제회계기준 없이도 우리 그냥 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국제회계기준 왜 나왔을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나왔다? 다국적 기업 때문에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은 한국에도 있고 그 다음 어디에도 있다? 미국에도 회사가 있는 회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손익이 발생하고 여기서도 손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도 재무제표 만들어야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 있는 K갭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 있는 US갭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회계기준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얘랑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면 이 회사는 똑같은 돈을 내면서 이 회계기준에 맞춰가지고 재무제표 하나 만들고 요 회계기준에 맞춰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니까. 이런 게 많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얘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냥 했겠죠. 그런데 이런 기업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너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너무 기업의 부담이 심하다.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업의 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차라리 모든 국가를 아우를 수 있는 회계기준을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뭐다? 국제회계기준이다 이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이제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보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한국에 1이라는 기준을 적용을 하고 미국에 2라는 기준을 적용해요. 그럼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거 하나 만들고 이거 하나 만들고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또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교할 수 없겠죠. 이걸 비교 가능성이라 그러는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면 여기에 한국에 1로 적용을 하면 미국에 1로 적용하고 아니면 이 기준에서 이거 그냥 2로 해라.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고 또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비교 가능성이 제고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회계 기준을 뭐라고 한다?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거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면 해외 자금 조달이나 투자 시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의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게 이 말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이 자체가 문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계기준의 큰 목적이 뭐냐면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 보면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이에요. 특징. 첫 번째, 1번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다. 자,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대응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규칙 중심이란 말이랑 대응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규칙 중심은 어떠한 현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애매한 것들도 논란이 없게끔 다 세세하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법인세법처럼 뭐 어떨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떨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떨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규정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칙 중심은 뭐냐면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라 이거예요. 최소한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것만 지켜.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너희들의 판단에 맡길게.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원칙 중심으로 만들어놨을까요? 국가마다 경제적 상황이 다르니까. 국가마다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규정해서 세세하게 다 기준에서 세세하게 이 모든 걸 규정을 해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은 정해놓고 여기 안에서 디테일한 것들은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서 작성을 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재고자산에 감모 손실이라는 게 있고 저가법을 적용하면 평가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회계 기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감모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냥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규정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뭐라 그랬다? 비정상감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비정상감모 그리고 비정상감모에 대해서는 기타 비용으로 놓고 그 다음 뭐 정상감모와 다음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반영하라 그랬냐면 매출 원가에 반영하고 얘는 어디에 반영해라? 그냥 일반 기타 비용으로 봐라 이거예요. 매출 원가에 반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말인즉슨 뭐다? 이게 IFRS의 입장인 거고 그 다음 이게 뭐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입장인데 어떤 게 더 규정이 세세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더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세세하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다? 규칙 중심인 거고. 자, 그럼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 이거 자산이 아니고 비용이다 라는 것만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은 뭐다? 바로 첫 번째 원칙 중심이라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특징, 연결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왜 그럴까요? 왜 연결 재무제표 중심일까요? 다국적 기업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회사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한국에 있는 이게 바로 지분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럼 어디선가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국에 있는 회사를 미국에 있는 회사에 연결시켜가지고 재무제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국제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그 다음 공시의 강화. 아까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디테일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디테일을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내용들을 따로 어딘가 써놔야 된다 이거예요. 주석에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식인 거죠. 회계 기준에서는 감모와 평가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식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는 비정상 감모에 대해서는 기타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고, 그다음 뭐다? 정상 감모와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시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국제회계 기준은 공시가 강화되어 있다. 다음 마지막 공정가치 적용 확대. 자, 왜? 공정가치 평가가 적용이 확대되어 있대요. 예를 들어 처음에 이 회사가 크기 전에는 한국에 먼저 설립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이 생기니까 미국으로 갔어. 미국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회사 설립 연도가 언제다? 1960년인 거고, 지금 2020년에, 21년, 20년에 진출을 했다 이거예요. 자, 이때 한국에서 이제 본사 사옥용으로 이제 토지를 샀어요. 60년에. 그런데 다시 이제 돈 가지고 가가지고 20년에 토지를 또 샀단 말이에요. 이거 비교가 돼요? 안 되죠. 왜? 이 한국에선 60년에 산 토지가 그냥 장부에 달려 있고, 미국에서는 그냥 20년에 산 토지가 장부에 달려 있잖아요. 이거 비교 가능성이 제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공정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20년 가격으로 맞춰주자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었다. 자, 왜? 비교 가능성 제고 목적으로.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뭐 우리나라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 및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X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최소한 그러면 국제회계 기준이 어떤 기업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놔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위에 표 볼게요. 다음 페이지 표 보시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 대상은 누구다? 상장법인이다. 그런데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은 제외하는 거고, 다음 금융기관은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되어 있다? 자발적으로 채택한 일반 비상장법인이다. 이 셋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하면 되는 것이겠고, 다음 일반 기업회계기준은 뭐다? 원칙적으로 비상장법인은 일반 기업회계기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뭐 밑에 있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 도입 이런 내용들은 다 그냥 궁금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장 그리고 오프닝 강의 이렇게 다 진행했고요. 자, 이 강의 한번 보시고 또 나는 이 김동호 세무사랑 앞으로의 과정 또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구매 버튼 누르셔서 다음 강의부터 또 열심히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연습 문제 풀이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